서부 실험 1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징주 모터를 써보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어 대상 징주 모터죠. 징주 모터를 우리가 특성을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제어하는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성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 서버 제어계, 그죠? 센서로부터 시작해서 구동 방법, 그죠? 위치, 속도, 구동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아날로그로 할 건지 디지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디지털로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DAC와 ADC 샘플링 하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단 구성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정량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부터 시작해서 전달함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에서 이 주파수 응답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일단 요 대상물인 제어 대상물인 징주 모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선 오늘 특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DC 모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DC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제 모터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왜 바깥쪽에 이제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회전하는 코일이 감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전자, DC 모터니까 우리가 정류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정류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브러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브러쉬 DC 모터예요. 그래서 브러쉬 DC 모터, BLDC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자석이 있고 외부에 이제 코일이 있는, 그러니까 안과 이런 구조에서 이제 안과 밖이 뒤집힌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역학적인 물리량, 힘이라는 역학적인 물리량과 자기장과 전류라는 정기적인 물리량을 우리가 결합해주는 법칙이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했더니, 이런 우리가 여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이 구조에 대해 적용을 했더니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더라, 그죠? 전류에 비례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토크 상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역기전력은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례 상수를 역기전력 상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역기전력 상수와 토크 상수는 사실 같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일단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선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자석이 있고 도선이 감겨져 있는, 즉 전자석이게 되는 거죠. 회전자는. 그래서 우리가 선이 감겨져 있다고 하는 거는 일단 인덕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도선의 권선 저항과 인덕턴스의 이제 직렬 회로로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모터에는 또 역기전력이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전원 장치, 발전기죠. 이게 하나 전원, 요것과 마찬가지로 전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요 세 개의 소자가 직렬로 연결된 그런 전기 회로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키로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플레임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서 나온 두 가지 식과 요
증지 모터를 전기 소자로 모델링한 요 회로에서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요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하방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구주차에서 배운 거 한번 봅시다. 뉴턴의 법칙 있죠? F는 ma. 이게 F는 ma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회전체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똑같이 이제 우리가 토크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토크는 이제 회전각의 이제 2차 미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F는 ma가 이제 힘은 변위의 2차 미분인 것처럼 토크는 회전각의 이제 2차 미분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 비례함수는 직선 운동계에서는 이제 질량이 되고, 이제 회전 운동계에서는 그 관성 모멘트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각운동량 보존 법칙 있죠. 그죠?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우리가 또 이제 직선 운동계에서 그 운동량처럼 이제 회전 운동계에서도 이제 각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있죠. Momentum, angular velocity, and is represented by the lett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운동량은 이제 관성 질량 곱하기 이제 회전 각속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이렇게 피겨 자, 이렇게 팔을 넓게 뻗었을 때는 이제 회전 반경이 이제 크죠. 그죠? 질량이 바깥쪽에도 분포되니까 관성 모멘트가 이제 커지겠죠. 크겠죠. 커요. 그러다가 이제 팔을 움츠리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 속도는 빨라지겠죠. 왜? 전체 각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어요. 지금 느리죠, 그죠? 느린데 점점 이제 팔을 안쪽으로 당길수록 이제 점점 빨라져요.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프링이 있는 경우는 이런 각도 변이에 대응하는 텀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이제 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대부분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마찰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식은 이제 회전체에서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이 바로 뭐예요?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각속도가 되겠죠? 각속도, 요건 각속도의 미분.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각속도의 미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4개의 식을 얻었어요. 자, 4개의 식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사 상태에서의 특성을 우리가 구했죠. 즉, 이제 전류가 그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아요. 상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속도도 상수값을 가지고, 즉 전류는 일정하게 흐르고 회전 속도도 일정한 그런 균형 잡힌 상태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항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대소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토크와 각속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죠, 그죠? 토크 상수, 역기전력 상수, 그 다음에 권선저항값.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압, 여기인가 전압,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크와 회전 속도의 관계를 구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죠? 직선인데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 식과 요 직선과 특성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방정식을 우리가 겹쳐서 우리가 그리면은 우리가 그 동작점, 즉 동작점으로부터 회전 속도와 토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DC 모터의 특성이에요. 자, 특성인데 정상 상태에서의 특성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냐면은 속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토크는 증가해요, 그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응답이나 뭐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 방정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식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상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제어의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구성 요소들 있죠. 자, 우리가 대상물이 있으니, 자, 요거를 제어하기 위한 구성 하드웨어, 그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피드백 제어를 하니까 뭐 페이베러 제어, 피드백 제어, 서버 제어 하니까 우리가 일단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센서 세 가지를 공부했죠. 포텐시오미터, 엔코더, 다크 제너레이터인데 포텐시오미터는 그냥 가변 저항이고 다크 제너레이터는 그냥 발전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엔코더라는 걸 공부했죠. 엔코더를 공부했는데 엔코더는 홀 센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광학식 엔코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그거는 출력은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일단 구형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구형파가 나오는데 이제 요 채널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A상 그러고 요걸 B상 그러고 요거는 채널 I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 일상 엔코더인데 요걸로는 우리가 속도 상대적인 위치 있죠. 상대적인 위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구하면 이제 속도도 알 수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각도적이니까 각도를 알 수가 있고, 요거 하나만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일상 엔코더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파형이 나오냐면은 이제 A상에 대해서 B상은 90도가 이제 앞서 나오는 거예요. 90도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하고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어떤 한 방향에 대해서 앞서 나오면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뒤쳐져 나오고 90도만큼. 그래서 요 이상각이 앞서냐 뒤쳐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엔코더는 위치 즉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널 I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 위치예요. 절대 위치. 그래서 채널 I는 이렇게 엔코더에 하나만 있어요. 우리 키트도 그렇게 생겼죠. 이 하나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요 위치에 오면은 I상을 우리가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검출해서 요 위치에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절대값 기준이 되겠죠. 물론 회전되면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은 절대 각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삼상 엔코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옵티컬 엔코더뿐만 아니라 홀 센서를 쓰는 경우도 이제 센서를 세 개를 달면은 그 A상, B상, I상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센서에서 나온 출력 실험만 보면은 이게 뭐 옵티컬 엔코더인지 아니면 뭐 홀 센서 엔코더인지 상관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정밀도라든지 그런 특성 같은 거는 각각의 이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밀한 홀 센서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정밀한 엔코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밀한 각도 제어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옵티컬 엔코더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키트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하는데,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하는데, 이제 위치, 속도를 우리가 제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은 우리가 H 브릿지 회로, 그죠? H 브릿지 회로를 DC 모터에서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위치가 4개가 있는데, 트랜지스터죠. 4개가 있는데 이렇게 H 모양이다 해서 H 브릿지 회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DC 모터에서는 요거를 방향 제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방향 제어는 H 브릿지 회로.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치 양단에 전원 전압이랑 반대로 우리가 다이오드 달려있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L 소자라는 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소자이기 때문에 모터 스위치가 꺼졌을 때 그 에너지를 방출해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스위치를 껐을 때 이제 역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L에.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L 특성이 이제 전압이 전류의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칭하는 시간이 짧으면은 아주 고전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다 이제 스위치에 걸리기 때문에 스위치 그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달아주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 휠링 다이오드, 한류 다이오드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동 중에서 방향은 무조건 H 브릿지예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또는 뭐 위치 제어, 위치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 적분한 거니까, 그죠? 마찬가지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 제어를 하는데, 속도 제어는 이제 아날로그 제어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아날로그 제어 방식, 그 다음에 PWM 제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방식,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이제 리니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전압 있죠? 전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서 우리가 모터에 걸리는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모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에서 소모한 전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PWM 방식과 달리 리플이 없고 이제 평탄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은 이제 PWM 방식, 디지털 방식은 이제 전압을 인가하는데 단속적으로 인가를 해요. 908을 인가해서 요 온되는 시간 있죠? 펄스의 펄스 폭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 폭 변조, PWM,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펄스 폭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는 항상 온이거나 오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면 완전히 스위치를 켜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거의 없어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게 되면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력 소모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PWM 방식에서는 전력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속도가 바뀜에 따라서 전력이 덜 낭비되고 더 낭비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PWM 방식은 효율적이다. 다만 우리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리플이 존재한다. 그래서 RL 회로라 했죠. RL 회로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여기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불연속이지만 전류는 연속적으로 흐르게 돼요. 흐르게 되지만은 이제 리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이제 이 PWM 주파수 있죠. 주파수를 이제 충분히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를 충분히 작게 해줘야지 모터가 이제 스무스하게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구동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H 브릿지, 구동, 속도 제어는 속도는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는 리니어 방식, 그죠? 전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PWM은 이제 불연속적으로
인가를 하되 이제 L 성분이 있으니까 모터 자체 L 성분이 있으니까 전압은 불연속이지만 전류는 연속이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치 아날로그 그 제어처럼 아날로그 구동처럼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 모터의 속도를 그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제 소자가 있죠. 그래서 OPMF 즉 연산 증폭기.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산이 필요한데 그거를 연산을 해주는 아날로그 소자예요. 그래서 OPM 연산 증폭기를 우리가 기본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증폭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분 증폭기예요. 그러니까 차동 증폭기. 그러니까 차이를 이제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산 증폭기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요 연산 증폭기의 증폭률이에요. 증폭률. 그래서 연산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자, 요 단자가 3개인데 인풋 단자가 2개예요. 인풋 단자가 2개, 그다음 출력 단자는 하나인데 요 차이를 증폭을 해줘요. 즉 하나는 이제 플러스 단자,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는 이제 비반전 단자, 마이너스 단자는 이제 반전 단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반전 단자와 반전 단자의 차이를 증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OPMP의 기본적인 이상적인 OPMP 같은 경우는 요 차이를 증폭을 해주는데 그 증폭비 있죠. 게인이라고 그러죠. 게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무한대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면은 출력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은 출력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요 식으로부터. 그래서 이상적인 증폭기는 이렇게 게인이 무한대다. 요 하나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력 임피던스. 즉 입력 임피던스 이 입력 단자가 들어가는 전류는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그래서 이 인풋 단자로 전류는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성질이에요. 세 번째 성질은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외부 단자에 여기에 연결을 할 때 아주 이상적인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부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출력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우리 그 분화폐로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부 이 저항을 가지면은 부하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달라져요. 내부 저항이 있으면은 출력 임피던스가 0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OPMP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를 구성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할 때 또는 이제 미분 연산을 할 때 적분 연산을 할 때 다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은 출력을 이제 반전 단자로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증폭기로 이제 사용을 하고 미분기로 사용을 하고 적분기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줬을 때는 이 OPMP는 항상 요 플러스 단자, 비반전 단자와 반전 단자가 전압이 같게끔 동작을 해요. 우리 왜 그런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상단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상단락이다.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동작을 시켜주면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이 같아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 OPMP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에서는 가산단락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요 플러스가 접지로 연결되어 있을 때 네거티브 단자는 항상 0V가 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상접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OPMF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기본 성질이 있어요. OPMF는 요 입력 단자 두 개의 차이를 증폭해주는 그런 소자인데 증폭률이 무한대예요. 자, 증폭률이 무한대. 그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3번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네거티브 필드백을 걸어줬을 때는 가상 단락 현상이 발생한다. 즉, 두 개의 인풋 단자의 전압이 같아진다. 라는 게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해봤죠. 그래서 요거는 비반전 증폭기, 그죠? 비반전 증폭기란 말은 인풋이 플러스면은 아웃풋도 플러스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래서 근데 이런 회로에서는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요 회로에서 출력은 인풋의 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주어지는데 단점이 뭐예요? 1보다 작은 증폭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요런 구성에서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반전되지가 않아요. 출력과 입력이.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비반전 증폭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반전 증폭기 배웠죠? 반전 증폭기. 이렇게 반전 증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증폭률이 R1 플러스 R2로 주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플러스면은 출력은 마이너스 나와요. 반대로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단 이 구성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이제 R1, R2의 BA가 이제 증폭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1, R2를 바꿔줌으로써 뭐 1보다 작고 또는 크고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보다 작은 증폭률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반전 증폭기를 두 개 써야겠죠. 두 개 써서 마이너스 이게 두 번 바꿔줘야지 1보다 작은 증폭률을 가진 증폭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 대신에 이제 커패시터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출력은 입력의 미분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출력값을 나타내요.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봤죠. 그 다음에 적분증폭기는 그 반대예요. 반대로 이쪽이 커패시터예요. 적분기는. 그래서 이거는 출력은 요 입력의 적분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입력이 구경파면은 출력은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죠? 적분하면 할수록 커지겠죠. 여기서는 이제 반전 증폭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래서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파 형태로 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날로그 제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회로가 쓰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덧셈을 수행을 하려면은 우리 여기 요 반전 증폭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추가로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면은 우리가 그 반전 증폭기처럼 똑같이 식을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덧셈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하나 있으면은 두 개 더하는 거고, 세 개 있으면 세 개를 다 더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연결을 해서 입력이 뭐 두 개든지 세 개든지 다 더하는 이제 가산 증폭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DAC나 ADC 배울 때 이런 형태의 회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할 수가 있다. 뺄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뺄셈은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빼주는 제어 회로에서 쓰이는 그런 회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P 제어할 때 우리가
출력의 이제 속도 값이다. 출력에 이제 타코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속도에 비례한 전압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설정한 속도 값이 있겠죠? 속도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빼기 요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이제 에러라고 그러죠. 에러. 그 차이에다가 우리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이제 제어를 하죠. 그래서 피제어, 비례 제어로 하잖아요. 기준 입력과 실제 입력의 차이 값에 비례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비례 제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든 거예요. 피제어 할 때 쓰는 그 회로의 예죠. 그래서 여기에 센서에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반전 증폭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저항이랑 이 저항이랑 같으니까 증폭률이 1이에요. 단 이제 반전 증폭기니까 이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V 리얼이란 전압이 들어오면은 출력은 마이너스 V 리얼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게 뭐예요? 가상기죠? 두 개를 더하는 가상기인데 기준 입력 빼기 이제 센서 입력 실제 회전 속도 신호를 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뺐으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여기 증폭률이 10분의 10이니까 또 1이죠. 그래서 요 출력 값은 이것 빼기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하죠. 에러. 여기다가 이제 피제어를 하려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일정한 상수를 곱해야겠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분의 3이니까 3배가 되겠죠. 그죠? 반전 증폭 3개. 그래서 여기 요 에러, 요 차이, 설정값과 기준값의 차이에 이제 3배를 곱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회로 제어를 구성하려면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또 이제 미분 제어를 하려면은 우리 미분기 있죠. 앞에 공부한 미분기 여기다가 병렬로 달아주고, 그죠? 적분제어를 하려면은 또 적분기를 병렬로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PID 제어를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류 모터 제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데 연산에 필요한 이제 그 OPM프와 그 회로들, 증폭기 회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스템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펌웨어 프로그램, 그죠? 펌웨어라고 그러죠.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설계를 이제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